안녕하세요. 임석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드니 수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생드니 수도원 플러스 그걸 키워드로 해서 프랑스 중세 고딕 건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드니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워낙에 여기는 이제 수도원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래서 생드니엔 뒤에 수도원이 따라다니고, 생드니라는 곳 자체는 파리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거의 이제 북쪽 정북 방향으로 수도원 도시고, 생드니라는 거는 원래 사람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순교 성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순교해서 묻히면서 이제 시작된 순교 도시로, 기독교 도시로 시작된 곳이고요. 그럼 생드니란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파리에 이제 최초로 기독교를 전한 순교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리 시내에서 전도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생드니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장소가 지금의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몽마르트는 우리가 이제 파리 할 때 굉장히 관광 가면 다 들려보는 데잖아요. 거기 그 물랭루즈라고 하는 빨간 물레방아 돌아가는 그 유흥업소도 있고, 사크레퀘르 있고. 근데 이 몽마르트라는 말 자체가 명칭이 몽스 메르크리오스, 그래서 메르크리오스가 순교자, 영어로 하면 말티, 그리고 몽은 마운틴, 언덕이란 뜻이어서 이 몽마르트라는 게 순교자의 언덕이란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순교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전설에 카톨릭은 신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드니라는 양반이 참소를 당한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직접 들고 지금 북쪽 생드니 지역 거기까지 자신이 걸어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묻었다, 자기 머리를. 이런 전설이 내려와서 그 머리가 묻힌 장소에 지금 생드니 수도원 중에 본당교회, 제일 중요한 중심 교회 건물이죠. 그게 이제 그 포인트에 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세 때 수도원으로 커져요. 그래서 먼저 생드니 무덤을 먼저 만들고, 그 본당교회의 동쪽 옆구리 쪽에 이렇게 회랑이 붙고, 회랑 주변으로 방들이 쭉 해서, 그 방들이 어떤 거는 그 수도승들 기숙사, 식당, 뭐 수도원 전체 사무실, 도서관, 또 그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여러 그 기능 시설들이 달라붙게 되는데, 이런 표준 구성을 이제 파리의 수도원들이 요 생드니에서 많이 이제 그걸 모델로 삼아서 많이 지어지게 되죠. 생드니 수도원은 지금 잘 남아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 많이 파괴가 됐는데 이후 복원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본당교회가 이 중세 프랑스 고딕 건축의 출발점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요때 보면은 이제 아버 수이제라고 하는 생드니 수도원의 12세기 때 수도원장이 이제 수이제라는 수도원장이었죠. 이 양반이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긴 인물인데, 본인이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수이제라는 양반이 생드니 본당교회를 크게 증축하게 됩니다. 중세교회로. 그 전에 초대교회 바실리카의 자그마한 형식으로 있던 거를 크게 짓기로 하고 1130년대 착공을 해서 1140년경에 준공을 해요. 근데 요때는 아직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고딕으로 못 가죠. 요게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차이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면 기둥이 이제 두껍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기둥이 하나, 그리고 기둥에서부터 요 천장으로 이렇게 띠가 갈라져 나오는데, 요 띠가 천장을 받치는 철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띠를 리브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리브가 이제 리브로 그 이루어지는 요 천장, 요런 건 이제 볼트 천장인 거고요. 그래서 요 리브 볼트 천장하고 기둥. 그래서 여기 보면 기둥이 여러 개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서, 이게 벽체가 사람 이 팔로 하면은 한 서너 명이 감싸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두께가 한 2m 막 이상씩 되고, 폭이요. 그랬는데 이렇게 1m 이하로 아주 그 가느다란 기둥 하나로 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이제 너무 물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이제라는 양반이
이 로마네스크에 남아있는 돌의 물성, 이거를 확 다 떼내고, 이게 물질 낭비라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효율성이 더 뛰어난 건축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실험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게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40년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만 하고 나머지 본당 쪽은 완성을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꺼운 벽체를 해서 필요 없는 군사를 다 떼내고 구조역학적으로 꼭 필요한 기둥, 그리고 거기서 볼트, 리브가 갈라져 나오면서 볼트 천장을 받치는 이런 새로운 구조 시스템의 출발을 알리는 건물이 요 생드니 본당교회의 동쪽 슈베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건축 양식을 볼 때 초기, 중기 혹은 초기, 중기는 이제 전성기라고도 하고요. 근데 요 시기면 후기 고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이제가 고딕 건축의 시작을 알리고 그게 바로 본당 그 본체 부분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수이제가 그 횃불을 올린 고딕 건축의 전반적인 진행은 이제 다른 동네로 좀 옮아가서 다른 동네에서 쫙 완성이 되고, 요 후기 고딕 부분이 정작 요 생드니 교회 이제 몸통 부분에 나중에 와서 구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동네, 그 수도권 지역, 파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서울과 똑같은 수도권 지역을 일드 프랑스라고 불러요. 거기에 보면 랑, 아미엥, 랭스, 보베, 뭐 르망, 생드니도 그 중에 하나죠. 결국은 베르사유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 여러 한 20개 정도 되는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중에서 한 10도시 정도가 이 고딕 건축의 초기 고딕부터 해서 전성기 고딕, 후기 고딕까지를 쭉 이끌어간, 그래서 프랑스 고딕의 중심 도시, 중심 지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리 노트르담인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노트르담 화재 났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노트르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건축사 전공자 입장에서 야, 우리나라 언론에서 프랑스 고딕 성당 얘기를 일주일 내내 하는 수도 있구나 하고 신기해했는데, 대중성으로 보면은 제일 유명한 성당이지만 정통 건축사에서 보면 노트르담은 그렇게 중요한 건물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건물들은 뭐 샤르트르, 랑, 그 랭스, 아밍 해가지고 다른 도시들에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인구 한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작은 도시들이지만, 중세 때는 파리랑 등급이 거의 같을 정도. 왜냐면 파리도 중세 때는 한 뭐 30만 이랬으니까. 파리는 정치적 수도라는 거였지,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 시대였기 때문에 샤르트르 같은 거는 중세 때 그 기독교 신학교가 있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 중세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파리 이외의 중요한 중세 도시들이 주변에 쭉 포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 중세 성당들, 거기에 하나의 이제 어떤 출발적인 본보기가 되는 게 아까 보여드린 바로 요 장면이었던 거죠.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이사이에 굉장히 빈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잘 살아나고, 빛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살릴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요게 이제 초기 고딕에서 요게 랑, 아까 말씀드린 요 구조 시스템을 요런 이제 벽체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파리 노트르담. 그래서 요 천장의 리브부터 요 벽체에 있는 기둥까지 한 몸으로 쭉 이어지면서 구조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그리고 전성기 고딕으로 오게 되면은 요게 샤르트르, 요게 아미엥. 그래서 이게 점점점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요걸 네이버리라 그러는데, 요게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1층 구조를 아케이드라 그러고 2층 구조를 갤러리, 3층을 천측창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요 천측 창의 창 면적을 가능한 한 넓게 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창 면적이 넓어지면서 건물이 높아지면서 벽체가 얇아지는 거, 이게 공학적으로 보면 서로 상반되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높아지려면 벽체가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 자잘한 기둥들이 많이 몰려 있지만은 그래도 건물 전체 구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조 부분을 최소화한, 그러니까 벽체를 최소화하면서 건물을 최대한 높이면서 상층부에 가능한 한 넓은 창면적을 확보하는, 이게 고딕 성당의 핵심 기술인데, 그 핵심을 요 스위제란 양반이 생드니 본당교회 슈베에서 제일 처음 실험을 했던 거고, 이후에 장인들이 그 기술을 쭉 이어받아서 잘 발전을 시켜서 이제 요 아미행 정도면은 고딕 성당이 제일 전성기 최고 절정을 보여주는 건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스위제가 요런 새로운 시도를 했느냐? 요 고공사를 할 때 스위제가 남긴 말을 보시면은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새로 짓는 뒤쪽 부분, 요 슈베 부분이 앞쪽 부분과 합해지면서 중간 부분은 밝게 빛날 것이다. 밝게 빛난다는 것, 새로운 빛이 가득 퍼져나가는. 이게 이제 스위제가 꿈꾸었던 중세 고딕 성당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빛인 거죠. 초대교회 때 기독교 교회 건물을 보면은 빛이 거의 없어요. 전부 벽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 성화를 그리는 거죠. 뭐 예수 얘기도 그리고, 뭐 거기다 옆에 이제 왕도 물론 같이 그리고, 교회 건물의 존재 이유는 기독교 성화를 제공하는 바탕면인 거예요. 그러다가 고딕으로 와서 최초로 빛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성당이나 교회 건축을 건축가들이 설계할 때, 우리가 뭐 타다오 안도 빛의 교회 이런 게 유명한 이유가, 지금 교회 건축을 그 카톨릭이건 개신교건 새로 설계한다고 했을 때 결국 핵심은 빛하고 십자가예요. 빛은 십자가만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예수, 십자가 이런 거는 다 드러나지만은 기독교 교회 건축 건물에서 이 빛이라는 게 중요하게 된 그 바로 분기점이 요 스위제를 거치면서 고딕 성당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직성과 함께,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성이라는 게 그대로 앙천성이 되는 거죠. 하늘의 종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높이로 환산하는 거는 지금 보면 약간 비과학적이고 옛날 미신 같은 컨셉인데, 그런 식으로 치면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뭐 몇 층짜리 건물이 하늘에 제일 잘 닿은 건물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중세 때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첨탑이 높이 올라갔던 게, 높이 올라가면 하늘에 많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 물리적 높이 자체가 앙천성하고 동의어가 되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벽체 어디든지 있는데, 그거를 빛이 들어오는 창을 제일 꼭대기층에다가 몰아넣은 게,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야 이게 진짜 하늘 그 빛인 게 되는 거지, 천장은 어두컴컴한데 여기서 들어오는 빛은 지상의 빛이니까 이 기독교의 하늘의 종교라는 기독교 기본 정신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이라는 게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빛이라는 얘기가. 초창기 교리부터 이 기독교나 성경에서 빛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제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가 빛의 종교라는 게 천지창조 창세기 1장 3절부터 바로 나오는 거죠. 신약에 오게 되면은 특히 이제 사복음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를 빛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시작된 게 요한복음이고, 마지막 결국은 대속하고 구원이 예수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성경 기독교는 빛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십자가랑 동급으로 중요한 컨셉인 거고, 빛이라는 게 하나의 이렇게 챕터로 완성이 되는 게 대체로 중세교회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위제라는 사람이 바로 캐치를 했던 거고, 그럼 그걸 어떻게 캐치하게 됐느냐? 그래서 빛이라는 거를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정립시킨 게 스콜라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이 막 형성되기 시작할 당시에 인물이 스위제.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거에 그 교리적 의미를 시제가 알았던 거죠. 스콜라 신학의 초창기 인물이니까. 결국 성당이라는 거는 신전이니까, 신전이라는 거는 신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어떻게 거하는가를 표현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실제 신의 조각상을 세워놨어요. 왜냐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집회를 신전 밖에서 그 5개 공간에서 했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이 그리스나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는. 그러다가 알프스 이북으로 가면 이제 기후가 안 좋으니까 그 종교 집회를 실내로 하다 보니까 실내 조각상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내는 극장처럼 이제 집회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거하는 집 속에 그 신이 거하는 증명을 뭐로 할 것인가. 그거를 이 고딕 성당은 빛으로 한 거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중요해지면서 이게 고딕 성당을 발전시킨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빛으로 그린 그림,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이 없으면은 사실 이렇게 그냥 막힌 벽이죠.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게 알프스 이남,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쪽은 실제 그림을 그리죠, 벽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미켈란젤로까지 오는 거고, 시에나니, 오르비에토니 해가지고 그 중요한 중세 때 성당들 가보면 벽이 그냥 전부 성화, 직접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고, 알프스 이북으로 해서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면 프랑스 고딕 성당은 성화가 없어요. 그냥 맨 구조물이에요. 그 대신에 전부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게 성화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건물들은 또 따로 있는데 파리 노트르담도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샤르트르가 중요하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 대중성 차원에서 최고봉은 요 생트 샤펠이죠. 요게 그 노트르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 보시면은 시떼 섬이 있잖아요, 중간에. 센강 한복판에 시떼 섬이 있는데 그게 파리의 심장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파리가 시작이 됐고 태동이 됐고 그 안에 노트르담 성당이 있고 생트 샤펠은 그 시테 왕궁에 있는 왕실 전용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왕족하고 뭐 귀족하고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 오면 해가지고 벽이 3층으로 나눠져 있고 뭐 아래쪽은 유리도 없고 그런데 이걸 그냥 하나로 다 통유리로 해가지고 전부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래서 요 생트 샤펠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고 이제 요 분당교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전부 그 루이 9세가 완공한 거죠.